예, 인터넷 고속 접속 서비스 섹션 네 번째를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 이제 접속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거기서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이 ISDN에서 나오죠. 이건 종합정보통신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로 통폐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통폐합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망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망은 인터넷망이나 기껏해야 이제 전화망 정도만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통신을 하기 위한 망은 되게 많아요. 팩스망, 인터넷망, 데이터망, 디지털망, 뭐 여러 가지 망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하고 관련된 통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어떤 부가적인 장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장비들을 줄이고 모든 서비스를 사용자 입장에서 맞춰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실패했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통신망을 통합한다. 모든 신호를 통합한다. 모든 기술을 통합한다는 것은 은행이나 국가 기밀에서는 기밀망을 쓰는 국가에서는 원치 않겠죠. 보안이 일단 은행에서는 돈 문제가 관련이 되잖아요. 가능한 한 폐쇄적인 망을 쓰려고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모든 걸 통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종합통신망이죠. 그래서 종합정보통신망은 어떤 것은 배제하고 어떤 것이 아니야. 무조건 다 수용입니다. 하나로 다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아날로그를 없앤다 이런 다 틀려요. 기반이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도 다 수용하고 공중전화망도 다 수용하는 겁니다. 자, 음성이라고 하는 건 아날로그고 비음성은 디지털로 보시면 되겠어. 등 다양한 통신 서버를 하나의 통신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서비스해주는 통신 시스템이다. 설명을 하고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요. 기존의 공중전화망, 데이터망 혹은 무선, 별개 통신망, 각각의 개인망을 통한 화상 서비스를 받는 모든 통신망을 하나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하는 통신망 기술이다. 컴퓨터나 교환기 디지털 전송체 구분이 없어지고 음성과 데이터 및 이미지의 전송이 동일한 디지털 기술 종합 통합 시스템이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A라는 네트워크와 B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여기서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생겼다. 똑같은 데이터인데, 정보인데 어떤 게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통신선을 연결했을 때 뭐가 필요했어요? 바로 DSU라고 하는 장비가 필요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디지털 신호로 통합하게 되면 뭐 보통 쓰는 신호가 바이폴라인데 바이폴라로 통합하게 되면 이런 DSU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가적인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모든 통신망을 하나에 통폐합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확장성과 재빌시성, 융통성을 갖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말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통신, 복수의 통신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교환기를 디지털 하겠다. 모든 거 100%면 틀려. 아날로그도 흡수하고 다 흡수합니다. 다 흡수하는데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교환기라든지 백본이라든지 이것들은 다 뭘 하겠다? 디지털 하겠다는 거죠. 아날로그랑 틀려. 기존의 전화망에 연결된 그 라인을 버리지 않고 2B 플러스 B라고 하는 채널이 조금 이따 나오는데 전화선이 4가닥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음성을 2개로 전달할 수 있고 제어용 채널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본 서비스라고 하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B 채널이 얼마냐면 사람의 음성이 64K잖아요. 또 64K 2개를 우리 일반 전에 쓸 수 있고 신호용 채널 16K 비트로 해서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EP 플러스 D라고 하는 기본 서비스입니다. 가정에 들어온 선은 그렇다 치고 건물이나 건물 혹은 회사나 회사, 대학이나 대학 간에는 바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쓸데없는 장비들이 다 필요 없어지니까 경제적이고 그 경제적인 바탕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대량의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런 입니다. 역시 회선 교환 방식, 패킷 교환 방식, 전화, 데이터, 인터넷 쓸 수 있는 방식도 다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64K가 이 기본 서비스다. 만약에 뭐 128K다 그러면 틀려요. 1회선 기본 서비스를 B라고 하고 B 채널을 우리 64K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ISDN의 채널이다. 사람의 음성을 보낼 수 있는 속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인터넷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2개를 보면 베어러 서비스와 텔리 서비스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베어러 서비스는 그냥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술이고요. 지금 사용하는 기술이고 텔리 서비스는 ISDN이 원래 목적했던 그런 서비스죠.
그러니까 그냥 벽에다가 통신선 하나 끄집어내다가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연결해서 본체가 없어도 인터넷 통해서 모든 전화나 팩스나 인터넷 모든 통신을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서비스였던 거죠. 그것을 텔레서비스라고 합니다. 전화, 티도텍스, 팩스밀리, 뭐 여러가지 데이터, 고품질의 음성, 화상, 이메일까지 광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텔레서비스고, OS 모델 전 계층, 7계층을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건 7계층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다 지원하는 거. 그 중에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 일반 음성과 인터넷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요까지만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베어러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OSI에서 물리 계층과 하위 3계층, 3계층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어러 서비스는 인터넷에 연결하고 공중망에 연결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정도 기본 베이스를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베이스 서비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화나 팩스나 여러 가지 기타 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거나 다 쓸 수 있는, 지금 현존에 쓰고 있는 통신 기술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다는 거죠. 구분하실 수 있겠죠? 구분하는 활자는 이거죠. 요 단어하고 요 단어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깊게 보면 하위 계층, 여기는 전 계층. 자, 채널을 보면 B 채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D 채널이 있죠. 고층. 우리가 채널은 A 채널도 있고 B 채널도 있고 C 채널 있고 D 채널 있고 E 채널 있고 H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채널이 B 채널과 D 채널, H 채널이에요. 이 B 채널과 H 채널은 같은데 고속 채널이죠. B 채널은 사람의 음성이나 데이터를 전달하는 정보용 채널이라고 하고요. D 채널은 제어하는 채널이에요. 제어. 전화로 얘기하면 따르릉 소리예요. 이건 따르릉 소리고, 이거는 말하는 음성 채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를 통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채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전화 유선에 보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그걸 B 채널이라고 하는 거고, 전화기를 통해서 송수신 음이 들리거나 신호음이 설리거나 다른 소리 울리는 건 바로 D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 필수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속도입니다. 이건 아니더라도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H0, H11, H12 고속이죠.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죠? 1.536 메가라고 할 수 있죠. 얘는 1.920 메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음성이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이것까지는 모르셔더라도 이 속도, 이거는 제어용 채널이다. 이거는 이 정보를 고속화시킨 채널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접속점이라는 게 있어요. 접속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 집으로 얘기를 하면 이 가정집이 이렇게 있어요. 전화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겠죠. 네 가닥이. 여러분 책에 있는 하단의 그림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그리는 겁니다. B채널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D채널이 하나가 있어요. 기존의 전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게 DSU가 있는 거예요. 신호 변환기.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라우터가 있습니다. 라우터. 그 다음에 만나는 게 ISDN 교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교환기. 그래서 여기다가 전화선을 몇 개까지, 8대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기본 기술은.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 전화기 한 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따서, 터미널 어댑터라고 하는 랜카드 같은 ISD용 카드죠. 랜카드, 통신카드를 통해서 컴퓨터 연결하는 구조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NT1이다, 이걸 NT2다, 이걸 TE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를 TE2라 그래. 얘네들을 터미널 어댑터.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라우터를 DSU를 ISDN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NT1. 라우터를 NT2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기를 T1이라고 하는 거고, 일반 전화기를 T2라고 하고, 통신선에 연결하는 통신카드 있죠? 랜카드. 그걸 ISDN에서는 TA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이제 전산망 기기라든지, 뭐, 사용 서비스 한계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접속점이 있는데, 그 접속점이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여기는 U점, 여기는 R점, 여기는 S점, 여기는 T점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런 문제가 있었죠. TA가 나와서 얘는 접속점이냐 아니냐.
3개 뽑아서 접수장애 아는 건 뭐냐? TA가 아니죠. 그럼 U점은 말 그대로 뭐냐면 집 안과 집 밖을 구분하는 겁니다. 옥 내와 옥 외를 구분하는 점. 그 다음에 R점이라는 거는 이쪽 경계치, 이쪽 영역은 다 뭐냐면 이쪽 영역은 ISDN 계열이거든요. 이쪽은 BISDN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전화기하고 컴퓨터는 BISDN. 이쪽은 ISDN. 그러니까 이 R점이라고 하는 것은 ISDN과 BISDN의 경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S점은 TE1과 NT2를 구분하는 경계점이기도 하면서 장비 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경계점을 보면 이쪽 영역과 이쪽을 경계점을 삼는 이 S점은 이쪽은 사용자 장비다 이거죠. 이쪽은 뭐다? 네트워크 장비다 이거죠. 여러분이 단말기, 컴퓨터는 뭐야? 전화기는 내 사용자 장비잖아요. 교환기는 뭐야? 라우터나 이런 건 뭐예요? 사용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트워크 장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환기까지도, 이 교환기가 실제로는 일반 네트워크 상태에서는 그 교환기라는 장비가 네트워크에 속하는 거지만 사용자 장비가 아니죠. 이 ISDN에서 이 T1이라고 하는 교환기는 실제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전화기인데 교환 서비스를 해주는 전화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은 사용자 영역, 영역 구분하는 거. 이게 사용자 영역, 그 다음에 네트워크 영역. 사용자 영역, 그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 영역. 시스템보다 장비, 이거는 관리 영역. 이렇게 구분하는 게 T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U점, 그 다음에 R점은 알죠? T는 뭐야? NT와 NT 사이의 기준점으로 사용자와 망관리, 망과의 경계점. S는 사용자, 사용자 단말과 장비죠. 네트워크 장비를 구분하는 경계점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좀 어려워서. 그 다음에 이제 ISDN에 대한 그 표준화가 있겠죠. 예, ISDN 100, 그 다음에 200, 300, 400 각각 뭐 하는 건지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일반적인 개념은 100이라고 하고 서비스 능력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것지만 ISDN, CCITT 규정을 보면 I의 100페이지를 열어보면 IS 일반 개념이 정리되어 있다는 거고 600을 보면 U50 모습 원칙이 나와 있는 거고 300을 보면 통신망 형태의 구조가 나와 있다. 문서화된 프로토콜을 말하는 거죠. 아직 언급된 적은 없지만 기억을 해 두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ATM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죠. 비동기 전송 모드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A팀이라고 하면 일단 그 길거리에 있는 그 은행 카드를 집어넣어 돈 빼는 그런 걸 말하는데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ISDN을 배웠죠. 이거 이제 광대역 대용량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실현한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년대부터 전송 방식이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뀌면서 단일 통신망을 통해 모든 서비스를 전달하는 요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디지털 기반화한 종합정보통신망이 출현되었죠. 80년대는 이제 협대고로 서비스를 했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나 일반적인 서비스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협대역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대용량의 어떤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부족했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 광대역 ISN이 등장이 된 거고 이론적으로 등장이 된 거고 그걸 실제로 실현한 것이 바로 ATM이다. 설명을 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돼. 틀린 거 맞는 거. 특징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일정 크기의 셀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아다니는 데이터들은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받아서 처리하는 수신 측은 길고 짧은 거를 구분해서 처리한다는 건 속도가 어느 정도는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길이로 데이터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 처리가 빠르다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계산하는 계산원이 우리가 물건을 카트에 실어 갖고 들어오면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물건을 산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의미를 말합니다. 셀이라고 그래, 그거를.
기억하세요? ATM 셀이라고 하죠. 셀. 패킷의 전송함으로 송수인 처리가 굉장히 단순해졌고 고속 전송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BIS과 결합하여 이론적인 근거를 이론을 근거로 결합하여 고속 연결이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통계적, 지능적, 비동기식이라는 거죠. 비동기식 ATM 아시죠? 앞에서 배웠던 다중화 방식에 대한 거. 엔드 투 엔드 간의 오류와 흐름 제어를 제어함으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 다양한 음성, 화상, 동영상 같은를 제공해 주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통신 방식이다. 자,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자, 일단은 ATM은 3개 플랜과 3개 레이어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전송 방식 기술이죠. 망 관리를 하고 제어 정보를 전송하고 사용자 정보를 하는 것이 3개 플랜이라고 그래요. 플랜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3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어죠. 응용 프로그램을 실는 것을 담당하고 상위 레이어, 사용자 정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ATM 제조를 하는 레이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페이로드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이건 실제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정보 데이터 영역, 인포메이션. ATM 레이어는 이제 플레임을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구조를 그 다음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이렇게 5개의 레이어가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는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뭐랑 구분해서? 플랜과 구분해서. 자,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셀의 구조를 보면 요거예요. 총 53바이트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 5바이트 헤더, 48비트는 실제 정보. 그러니까 헤더, 이게 머리 부분이고요. 실제 정보로 이렇게 구분해서 항상 몇 바이트로? 53바이트로 데이터를 보낸다. 그래서 그 헤더에 보면 요렇게 또 세부적인 항목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트래픽 제어 정보를 표시한다.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갈 것이고 경로 배정, 라우팅 정보를 제공하고 채널을 어떤 거를 쓸 것인지를 사용자 정보와 망 정보를 구분해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언제 펠을 제거하거나 어떤 것이 셀에서 우선권을 갖게 되느냐를 정리하고 에러를 제어를 하는 그런 형태로 헤드에는 이렇게 6개의 항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셀의 구조만 정확히 여러분이 좀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핵심이에요. 요거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비대칭 가입자 훼손, ADSL이라고 하죠.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훼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설명했을 때 사람의 모뎀을 사용했잖아요. 컴퓨터의 모뎀을 사용했죠. 공중망이 PSTN이었고 여기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통신망이 300에서 3400Hz가 밖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뎀을 이용할 때는 이 속도를 더 이상 발전을 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입자를 일정 금액을 더 내면 1메가까지 서비스를 해줘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게끔 서비스 해준 게 바로 ADSL 기술입니다. 그래서 ADSL 기술이 옛날에 등장이 됐던 기술이죠. 옛날에 이제 인터넷이 컴퓨터가 발전되기 전에는 TV하고 이 전화가 이제 주로 통신기기였잖아요. 이걸 연결해서 서비스했던 기술입니다. 지금처럼 뭐 TV를 켜면 유선을 통해서 뭐 홈쇼핑이나 이런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과거에도 문자 방식으로 홈쇼핑을 했던 적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겠는데 TV를 켜면 본 방송은 안 나오고 그 안에 화면 안에 이제 텍스트 방식으로 상품을 선전하고 광고를 하고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품이 광고가 들어오면 화면에서 보고 사용자들이 전화번호를 눌러가지고 상품 구매를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ADSL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은 회사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죠. 그럼 사용자들은 그 정보 중에 하나만 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데이터가 전송이 돼야 되니까 용량이 커야 됐고요. 사용자가 거꾸로 올리는 속도는 어쩌다가 한 번씩 올리니까 이거는 작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걸 다운로드로 보면 하향 속도라고 그러죠. 하향 속도는 굉장히 많고 상향 속도, 내가 거꾸로 올리는 속도는 굉장히 작은 데이터 통신 속도가 서로 달라. 그래서 비대칭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쓰다가 에이 별로 쓰는 사람이 없다 해서 없어졌던 기술인데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막강한 기술이 등장이 되면서 일반 전화망을 이거랑 결합해서 사용했던 기술이 바로 ADSL입니다. 인터넷 폭발적인 증가로 저렴하고 빠른 데이터 통신이 요구되었고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한 통신은 56K밖에 안 됐으니까 멀티미디어 통신은 불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입자가 원하는 멀티미디어형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 케이블 설치는 막대한 비용과 장기적인 소요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인터넷 공중망, 전화망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해준 거고 다운받는 속도와 업로드는 다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화하고 컴퓨터 통신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까지도 발전이 되는 그러니까 모뎀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모뎀을 썼을 때는 전화하고 PC통신을 같이 할 수는 없었죠. 전화하면 PC통신 못하고 PC통신하면 전화 못하는 형태였는데 채널을 분리함으로써 그러니까 3400 형태 그러니까 통신선이 이렇게 있으면 3400으로 들어오는 채널은 전화로 연결시켜주고 그 이상의 채널은 어디다가 컴퓨터에 연결해주는 그래서 전화와 이거를 동시에 수행했다. 그래서 전화했을 때도 조금의 잡음은 있습니다. 이 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됐다. 그래서 하나의 통신선을 가지고 두 개의 주파수를 나눴었기 때문에 우리는 FDM 방식이라고 그러죠. ADSL을. 자, ADSL의 이제 기술을 보면 보통 이제 ADSL도 있지만 뭐 SDLC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전화망은 음성 신호를 실어 나누기 위해 설계된 네트워크죠. 음성 대역으로만 전송하게 되면 보호 대역을 감안한 4000kHz 주파수만 사용했다. 하지만 고속의 데이터 통신, 인터넷이 요구되면서 비사용 중인 4400에서 1메가까지 대역폭을 이용하여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실현했단 말이죠. 전화, 음성 서비스를 실어 나누는 기존의 전화망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고속의 데이터, 인터넷을 서비스 받도록 했다. 데이터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걸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일단 접속이 되면 시간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인터넷 사용 시 데이터 흐름은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 하향 속도가 대부분인데 반해서 사용자가 발생하는 사용자가 업로드 시키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단 말이죠. 아까 TV하고 전화하기 얘기를 했죠. 이러한 데이터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하향 상향을 채널화하고 각각 다른 대역을 할당하여 신호 회선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을 그냥 도입을 했으니까 그냥 쓴 거지. 좋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ADSL이나 XDS를 하게 되면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제 VADS라는 게 실제로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의 속도가 언급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블로 접속하는 개념도 보셔야겠죠. 케이블, TV. 원래는 이제 난시청 지역에서 안테나 또는 공통 안테나를 설치해서 수신된 TV 방송국을 전파를 유선을 해서 가정에 분배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그 TV를 볼 때 수신이 안 되는 산간 지역에는 어떻게 돼? 안테나가 설비도 안 되고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용이 들 테니까 바로 하나에 여기 안테나를 설치하고 이 안테나라고 하면 케이블로 연결해서 여기서 일방적으로 수신한 다음에 케이블을 통해서 뭐 상가는 지역에 있는 텔레비에다가 이렇게 서비스를 공급했던 것이 바로 케이블 TV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이런 형태 기술을 쓰죠. 상간 지역이 아니어도 케이블 T에 연결된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는 거고요. 공중전화망을 이용하는 ADSL이나 IS처럼 급속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시간 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과 TV는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TV 시청에 영향을 주지 않다. 그러니까 TV 채널을 통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케이블 모뎀을 사용하고 하향 속도는 이 정도, 상향 속도는 이 정도 낮죠.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